김말순 여사는 늦은 오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젠 그 집 창문 대신 실버타운의 7층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탁 트인 풍경, 잘 정돈된 정원, 고급 레스토랑을 닮은 식당.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모여서 정성껏 고른 곳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여긴 정말 최고예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날 말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긴 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마음이 찡했기 때문이죠. 손주 녀석들이 안아주며 한 말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올게요. 영상통화도 매일매일 해요. 입소 첫날 말수는 새 침대에 몸을 눕히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자신보다 먼저 입주하신 분으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씨가 부드럽고 손재주도 좋아 보였죠. 다들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식사도 첫 며칠은 그럴듯했어요. 식판은 깨끗했고 음식은 따뜻했습니다. 밥맛이 없던 말순도 국물까지 다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말수는 무심코 주방 뒷문이 열린 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상자에서 꺼낸 채소들이 씻기지도 않은 채로 무더기로 싱크대에 쏟아지고 있었고 한 직원은 시든 상추를 물에 담갔다가 다시 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함께 밥을 먹던 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식당 한복판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급하게 119를 불렀죠. 원장은 그 상황을 무마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노인분들이 자주 탈이 납니다. 윤 어르신도 워낙 위장이 약하셔서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말순의 속도 요 며칠 계속 불편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한밤중에 2번이나 깼습니다. 가스가 차고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혼자만 그런가 싶어 옆방 할머니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속이 안 좋지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 며칠 계속 설사하고 있어요. 그치지도 않고. 두 사람은 그날 식사 후 몰래 함께 주방 근처를 돌았습니다. 이틀 연속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는 재료들이 식사 준비에 쓰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소 담당이었던 젊은 여직원이 이삿짐을 챙기며 말순에게 건넨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여기요. 조심하세요.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위생?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말수는 자리에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자녀들의 정성으로 입주한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이 맞는지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점심 말수는 일부러 식판을 치우는 도우미에게 물었습니다. 이 반찬은 어제 나왔던 건데 오늘 또 나오는 거네요? 도우미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원장이 뒤에서 등장했습니다. 김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모든 식단을 영양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건강 최우선이에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말순의 눈엔 그 미소가 어딘가 겉돌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말투였죠. 그리고 그날 밤 말순은 또 배탈이 났습니다. 복도에 있는 긴급 호출벨을 눌렀지만 간호사는 한참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약을 주며 말하길 나이 드시면 위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그날 새벽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 정성껏 보낸 자식들의 기대를 배신할 수는 없지만 점점 자신이 실험대 위의 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 집일까요? 아니면 더 조용히 죽어가는 곳일까요?
말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의심의 실체를 꼭 밝혀내야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말수는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식대 위엔 늘 똑같은 냄비와 국자, 그리고 기름기 돌고 식은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가끔은 닭볶음탕이라며 나온 음식이 닭가슴살 한 점 없이 감자뿐이었고 고등어 구이에는 비린내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윤 할아버지는 며칠째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죽을 요구했지만 죽마저도 하루는 찬밥처럼 식은 채로 나왔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밥을 씹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반찬은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수거실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입주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었지만 밤이면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죠. 그녀는 몰래 걸음을 옮겨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익은 채소 껍질, 눅눅한 양파망, 곰팡이 핀 무더기 상자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가 배달용 식재료 상자라는 것이었어요. 말수는 입술을 앙다물고 돌아섰습니다. 이곳은 음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실한 식재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1층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측정하고 의사 앞에 앉았지만 진료는 몇 마디 말로 끝났습니다. 약은 별다른 설명 없이 하얀 봉투에 담겨 건네졌습니다. 말수는 약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봉투에는 날짜와 복용법 외에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 약은 어떤 건가요? 혈압약인가요? 의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령자용 보조약입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날 밤 말수는 몰래 약을 하나 뜯어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담았습니다. 혹시 몰라 외부에 있는 손주에게 맡겨놓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방마다 설치된 CCTV에 그녀의 행동은 노출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방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소지하신 물품 중 외부 전자기기는 규정상 보관하셔야 해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핸드폰은 그렇게 압수당했습니다. 이유는 보호 목적이라는 말뿐이었지요. 하지만 말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지 불편한 곳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 속에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 조용히 지내던 박만복 어르신이 말순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박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문제 많습니다. 식재료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저는 예전에 교수였는데 그 약 성분 의심됩니다. 이미 10분 넘게 이송되었죠. 그런데 이곳은 매번 그냥 지병 때문이라며 덮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느낀 불쾌감과 불안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전부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나요? 박 어르신은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도망치려다 실패한 분도 있었어요. 다시 방으로 끌려가 약을 더 많이 먹였습니다. 여기선 조용히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에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은 보호를 가장한 감금이었고 돌봄을 가장한 통제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침묵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 밑을 뒤져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식재료 배달 날짜 5일 이상 지남. 윤 어르신 쓰러진 날짜 월 1. 압수당한 핸드폰 규정 없음. 약 표기 없음. 교수도 의심 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탈출 경로 확보 필요. 박 어르신과 협력 가능성 있음. 말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창틀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거센 회오리가 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죽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새벽이 되면 늘 그렇듯 조용히 복도 끝을 걸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밤은 낮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전등 아래로 길게 늘어진 말순의 그림자만이 벽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입구 옆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주 지나다녔던 자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공지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영총괄 김동균 원장, 전직 백은요양병원 부원장, 보건복지부 우수의료기관 인증. 백은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말순의 뒷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몇 해 전 뉴스에서 봤던 요양병원 비리 사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투여하고 식비와 수발비를 과다 청구해 수억 원을 빼돌렸던 곳. 그 병원의 부원장이 바로 김동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구급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겠다던 사람의 입에서 들려온 말은 책임 회피와 핑계뿐이었지요. 그는 끝내 징역형은 피하고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물이 다시 실버타운의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단순한 불결한 식사 문제나 무성의한 약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사람이 운영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1층 도서실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공간 한편에서 책장을 넘기고 있던 박만복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눈빛 속엔 긴장과 신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게시판에 있던 김동균 원장 말이에요. 혹시 예전에 백은요양병원 사건 아세요? 말순의 낮은 목소리에 박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책 안쪽에서 작은 종이 쪼가리를 꺼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이죠. 제가 직접 스크랩해둔 기사예요. 김동균, 그 사람 맞습니다. 이름도 안 바꿨어요. 말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노인 돌봄 비리, 백은요양병원 전 부원장 검찰 송치였습니다. 그 안엔 의료보험 부당 청구, 식자재 납품 조작, 환자 약물 과다 투여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다시 운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했어요. 벌금만 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서는 더 고급진 실버타운을 차린 거죠. 박만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탈출을 시도했던 분이 계셨어요. 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돌아온 뒤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스스로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 밑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 어르신과 나눈 대화 내용, 게시판에 붙어있던 김동균 원장의 이력, 음식물 쓰레기통의 상자 브랜드, 약봉지의 복용정보 부재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싸움이었습니다.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감시와 침묵을 강요하는 감옥이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죽은 듯 살진 않겠습니다. 창밖엔 서서히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순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말순은 평소보다 1시간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었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청소 담당 직원이 물걸레를 밀며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여전히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듯 다정하게 인사하는 생활복 입은 간호사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약은 잘 드셨어요? 덕분에 오늘은 얼굴빛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감시의 기운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식단은 오징어 채볶음과 시래기국, 그리고 며칠 전과 다르지 않은 비슷한 반찬 구성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몇 명은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고 어떤 이는 국만 한 숟갈 떠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 뒷문이 열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배달 차량에서 상자를 옮기던 직원들이 무심하게 상자 몇 개를 식자재 보관실로 들여놓았습니다. 그 박스엔 제조일자가 5일 전이라 적혀 있었고 어떤 박스는 상표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명 전날에도 똑같은 유통기한의 식자재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음식, 감시와 통제, 가짜 친절.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지요. 점심 후 말수는 다시 박만복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도서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말순을 보자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휠체어에 설치된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촬영한 내부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입구 근처의 폐식재료, 직원 간의 수상한 대화, 의약품 창고 앞에서 나눈 의심스러운 지시사항까지. 박 어르신은 자신의 휠체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밤낮 없이 촬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입을 다물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외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전화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비치된 유선 전화도 직원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없었고 핸드폰은 이미 규정상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문득 엘리베이터 옆 벽에 붙은 응급용 연락기기 위치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박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층 비상벨 옆에 있는 전화기, 혹시 그건 외부 연결도 되지 않을까요? 박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용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발각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돌아온 말수는 방문 옆 벽에 붙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약 복용 여부 확인 필요. 관찰 강화. 글씨는 분명 직원들 내부용으로 쓰인 것이었고 의도치 않게 잘못 붙여진 듯 했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이미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운 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지금 이대로라면 언제든 강제로 약을 늘리거나 격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어 박 어르신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계획을 앞당깁시다. 새벽 3시 지하보관소문으로. CCTV 사각지대입니다. 박 어르신은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는 척하며 말순의 자리로 와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탈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웃음, 가짜 걱정, 가짜 돌봄으로 포장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말순의 마음엔 여전히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아래에서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박만복 어르신과의 짧은 쪽지 교환 이후 방에 돌아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름만 실버타운이지 여긴 말 없는 감옥이다라고 적은 문장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2달 하지만 이 2달은 지난 수년보다 훨씬 길고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식당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직원들이 식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직원이 흐물흐물한 콩나물을 퍼다 맞고 반찬통은 벌써부터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월일. 배식 전부터 냄새 심함. 배탈 확률 높음. 박 어르신은 늘 그렇듯 조용히 휠체어를 밀고 식당 한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도 똑같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쪽지를 꺼내 말순의 식판 아래로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쪽지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 확보 완료. 2일 내 영상 외부 유출 필요. 말수는 밥알을 삼키는 척하며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법보다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며칠 전부터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고미자 어르신. 걸음은 느렸지만 정돈된 말투와 꼿꼿한 허리는 분명 아무 힘없는 노인은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우연을 가장해 말을 붙였고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단호했지만 말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미자 역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미자는 말순의 방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내게 묻더군요. 자식들에게 침묵하는 게 복인가, 진실을 말하는 게 죄인가 하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말에 말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을 함께 할 사람이 더 있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대책을 나누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미 휠체어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주방 출입, 약 보관실, 폐기창고 근처를 촬영한 영상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외부로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입소 당시 함께 배부된 입주자 가이드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관리사무소 직통 팩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번호로는 못 보내더라도 그 라인을 통해 외부 발신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요. 다음 날 말수는 일부러 두통을 호소하며 1층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약 봉투에 날짜가 없어서 헷갈리네요. 지난주 것도 보관 중인데 복용 시간이 중복될까 걱정돼요. 보호자에게 확인 전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말순의 정확한 말투에 눈치를 보듯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노린 건 전화기 옆 전표에 적힌 발신 번호였습니다. 거기엔 외부로 연결되는 외선 번호가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말수는 박 어르신과 미자에게 전표 번호를 적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 그걸 복지부에 보내야 해요. 아니면 언론이든 뭐든 반드시 누군가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옥이 끝납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 대학 강의실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마주하던 때의 단단한 눈빛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미자는 몰래 양말 속에 USB 하나를 숨겼습니다. 다음 날 외래 진료를 핑계로 나가는 길에 병원 셔틀을 타고 외부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저는 후회 안 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말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3명의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시 속에서도 불씨처럼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그 불씨는 곧 이 실버타운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이 이제 조금씩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김말수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조명을 껐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침대 머리맡에 시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새벽 3시. 그녀가 박만복 어르신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말순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몸을 일으켜 침대 밑에서 양말에 돌돌 말아 숨겨둔 쪽지를 꺼냈다. 지하창고 뒤쪽 식자재 엘리베이터 옆문. 3시 15분. 단 한 번뿐인 기회였다. 실패하면 격리병실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편안한 복장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바닥에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슬리퍼 끈을 풀어 헐렁하게 묶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호흡을 들었다.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CCTV 카메라가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말수는 박 어르신과 함께 사전에 파악해둔 사각지대를 향해 빠르게 몸을 숨겼다. 세탁실과 약품 창고 사이 불이 꺼진 좁은 통로로 몸을 옮겼을 때 저 멀리 박 어르신의 휠체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휠체어는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였고 박 어르신은 팔 힘으로 바퀴를 밀며 서서히 전진하고 있었다. 말수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 어르신은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문만 통과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계획대로 지하 창고 쪽 통로로 이동했다. 밤이면 쓰레기 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식자재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는 구간. 출입은 막혀 있었지만 예전부터 박 어르신이 관찰해둔 바로는 주기적으로 도어락 전원이 꺼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벽 옆 작은 스위치를 눌렀고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다. 그 순간 갑작스레 무전기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다. 4층 순회 중입니다. 이상 없음. 지하 통로 점검 후 종료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말수는 무심코 손을 뻗어 박 어르신의 휠체어를 벽 뒤로 밀었다. 그리고 문 사이로 몸을 먼저 들이밀었다. 아슬아슬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 그녀가 몸을 넣고 휠체어의 앞바퀴가 마지막으로 끼어들던 찰나 전등 불빛이 복도를 환히 밝혔다. 가까이 다가온 간호사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지하복도 이상 없습니다. 잠깐 바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말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 안쪽으로 둘은 겨우 몸을 숨겼고 지하 창고는 눅눅하고 어두웠지만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고 뒤편 작은 창문은 비상시에 대비한 통풍구였지만 허리를 숙이면 간신히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말수는 외투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고무장갑과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창문 틀은 낡아 있었고 덜컹대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으로 감싸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스멀스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상쾌하게 느껴지던지 말수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먼저 나가세요, 박 어르신. 아니요, 여사님이 먼저 가십시오. 나는 몸이 느립니다. 마지막까지 밖을 지켜야 하니까요. 서로 고집을 부릴 틈도 없이 말수는 먼저 창 밖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문 쪽이 아니라 건물 뒤편 야산과 연결된 철망 옆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다행히 그 틈새로 탈출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박 어르신도 창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말수는 그의 팔을 붙잡아 함께 웅크린 자세로 철망 아래를 기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과 무릎은 긁히고 찢겼지만 밤 공기 속에서 그 상처조차 자유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산 중턱 작은 길가에 다다랐을 때 박 어르신이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말순도 옆에 앉아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여사님. 네, 박 어르신. 우리 정말 살아서 나왔네요. 그날 새벽 두 사람은 마을 끝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고미자 어르신이 외래 진료를 빌미로 외부로 반출했던 USB. 그것은 이미 복지부와 한 지역 방송국으로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세상으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USB가 복지부 담당자 손에 들어간 건 탈출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고미자 어르신이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와 직접 택시를 타고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인복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작지만 끈질긴 시사 프로그램 PD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고미자는 USB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당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식재료 부패, 약물 오남용, 그리고 감시까지요.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PD는 자세한 설명 없이 파일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휠체어에 달린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식당 내부였습니다. 회색 벽면, 떫은색 조명 아래에 놓인 식판 위 음식들. 끈적이고 뿌연 국물, 오래된 김치, 그리고 주방 안에서 몰래 찍힌 박스들. 폐기용이라는 빨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약 보관실 앞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약 봉투엔 날짜나 성분명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간호사가 이건 그냥 진정제예요라고 말하며 약을 무더기로 분배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말순이 미리 촬영해둔 장면이었습니다. 밤 10시 창문 밖을 바라보는 한 노인의 뒷모습. 창살 없는 방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나갈 수 없는 구조. 그 안에 앉은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죽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곳인 줄은 몰랐습니다. PD는 눈앞의 화면에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고발이었고 기록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의 충격적 민낯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동균 원장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흐릿하게 나왔고 주민들의 인터뷰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입소 2달 만에 걸음도 못 걷게 되셨고 계속 배탈이 났는데 이상하다는 말도 못했대요. 그 실버타운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폐기 직전 물건을 싸게 들여달라고 요구받았다고 공급 조건을 어기면 계약을 끊겠다는 압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긴급 조사를 시작했고 시설은 즉시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동균 원장은 잠적했다가 며칠 뒤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년 전 백은 요양병원 부정 청구 사건의 재판 이후로는 다시는 환자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그저 언론용 사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말수는 탈출 후 일단 친정동생이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나무로 만든 식탁 하나, 거기 놓인 흰 쌀밥과 된장국 한 그릇. 그 단순한 풍경이 말순에게는 진짜 사람 사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만복 어르신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재활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무리한 휠체어 이동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한 매체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기 싫었던 겁니다. 실버타운 내부의 입주자들도 점차 보호시설로 이송되었고 그중 일부는 가족들이 다시 모셔갔습니다. 말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 속 장면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안에 아직도 말 못한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러자 미자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에겐 끝이었겠지만 더 많은 이들에겐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둠 속을 뚫고 나온 그녀의 발걸음처럼 그 빗방울도 조용히 세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어느 봄날 아침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란 개나리가 담장을 따라 흐드러졌고 작은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집에 머문 지도 벌써 한 달째. 처음에는 밤마다 깨서 두리번거리곤 했지만 요 며칠은 안정을 되찾은 듯 숙면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말수는 동생이 끓여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사태 이후 정부는 민간 요양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와 약물 복용 기록, 식자재 유통 과정에 대한 감독 체계가 강화됩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은 변화였지만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방송사, 복지단체, 국회의원실 등에서 쏟아진 연락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인터뷰도 기사 사진 촬영도 사양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조명보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그녀가 직접 답장을 보낸 곳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인권 연대 모임이라는 작은 시민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안한 건 인터뷰도 아닌 수기 원고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말수는 조심스레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아무도 침묵 속에 죽어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글은 단정하고 담백했지만 읽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수기를 작은 책자로 묶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배포했고 복지부의 윤리교육 자료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박만복 어르신은 요양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젊은 간병사들과 식사 중 나눔 대화 하나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똑바로 바라봐 주세요.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실버타운 출신 어르신들 몇 명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사람답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마당에 앉아 작은 흙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흙냄새 속에 햇살이 스며들고 발끝에는 고양이가 느릿하게 몸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조심스럽게 꽂힌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께 다음 세대를 대신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말수는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위로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낸 시간, 견뎌낸 고통, 말하지 못했던 절망들 모두가 그 한 문장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엔 더 이상 철창도 감시도 무표정한 병실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그리고 고요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용기, 단 세 사람의 연대가 때론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